저희가 말씀드렸죠? 지금 집 사면 망한다고? 지금 연끌할 시기가 아니다. 이거 올해 내내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고, 뭐 그 전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특히 올해는 정부 바뀐 뒤에 첫 반등이었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정부에서 대출 풀어서 부동산 시장 부추겨 놓고서 이제는 나몰라라 하고 있죠. 나몰라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연끌을 비판하고 있다. 이 한국은행이 현재 가계대출 증가와 정책금융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정책대출을 축소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과거 정부에서 유행한 연끌 대출이나 연끌 투자 이런 행태는 정말로 위험하다. 언제? 이번에 IMF 이야기하면서 10월 29일에. 그래서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97년 기업부채 위기보다 몇십 배 위력이 된다 라고 하면서 부동산 부양책을 쓰고 연착륙 유도 정책이라고 하면서 가계대출을 증가시켜 놓고서 책임은 왜 그걸 받아서 너네가 샀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곤란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정부에서 돈 풀어줘가지고 막 올라간다고 또 언론에서 부추기니까 그때 집 산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 옛날에 교과서 보시면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한쪽 당이 집권을 계속했었죠. 그때 IMF 지난 지 한참 됐을 때 IMF에 대해서 교과서에 뭐라고 표현했냐? 국민의 과소비 때문에 IMF가 일어났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IMF는 외환위기잖아요. 실질적으로 외환 고갈로 인해서 일어난 위기이고, 우리나라 같이 또 급성장하던 나라 자체가 또 대기업들 많이 뭉쳐있고 그들이 많이 혜택을 받으면서 생겼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생겨난 게 IMF죠. 빠른 성장만큼 내실이 다져지지 않았는데 외환 고갈이 되면서 크게 맞은 게 IMF죠. 근데 그게 국민의 과소비 때문이야 아닌 것처럼 지금도 이야기를 하는 거 들어보면 어때요? 이런 것도 보시면 나오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엄청나게 규제를 했는데 가계부채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늘어난 가계부채도 부동산이 떠서 가계부채가 늘어난 거다. 우리가 대출을 풀어서 가계부채가 늘어난 게 아니라 부동산이 떠서 대출을 늘어난 거다. 완화해서 늘어났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왜? 문재인 때는 규제해도 대출이 늘어났으니까.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어때요? 부동산을 띄워서 정책대출을 뿌렸기 때문에 부동산이 뜬 거고, 그것 때문에 가계대출이 늘어난 거죠. 근데 탓을 어디로 돌리고 있다? 우리가 가계부채를 풀어준 거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였을 뿐이고, 전적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난 거는 부동산 시장 심리에 또 몰려든, 벌떼같이 몰려든 연끌들 때문이다. 우린 죄가 없다. 다 연끌들 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 또 신생아 대출 말씀 또 하시는데 똑같아요. 신생아 대출은 달라질 것 같아요. 그게 가계부채 영향 준다고 하면은 당연히 또 규제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이따 이야기할 테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폐해도 많고. 그러니까 정부에선 이렇게 해가지고 돈 풀어서 너네가 그 돈 빌려가지고 좀 받아줘서 부동산 급락하는 거 막아라. 연착륙은 호구 모집이라고 그랬죠. 호구들 와가지고 대출 받아서 빨리 떨어지는 집값을 막아라 라고 해놓고서 대출은 너네가 받은 거잖아. 그거 생각나지 않아요? 모 유튜버가,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생각나시는 분들이 다들 다를 테니까, 모 유튜버가 계속 20년 그래요. 20년까지 그렇다 칩시다. 21년에 막 집사라고 부추겼어요. 22년에 집값 폭락했어요. 욕을 엄청 먹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누칼협이라고 하죠.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칼 들고 협박한 것보다 계속 그 사람한테 가스라이팅 시키는 게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집값 올라간다 가스라이팅 시켰는데 그래서 샀더니 떨어졌어.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요거 지금 그거를 정부가 대출을 풀어놓고서 정부가 누칼협하고 있냐, 누칼협하고 있는 거예요. 댓글도 이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풀어서 늘어난 거죠. 정부의 주택금융 확대가 가계부채 마구 늘렸다. 저번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가계부채가 105%였는데 GDP 대비로. 근데 이번 정부는 101%까지 떨어뜨렸으니까 굉장히 낮춘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요, 가계부채 잡히고 있던 가계부채
보시면은 21년도부터 계속 가계부채가 증감이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서 풀어가지고 늘린 거예요. 그래서 가계부채 반등 흐름을 이끈 것은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공적 주택 금융이었다. 그런데도 전 정부에서 늘어난 가계부채를 우리가 줄였다. 잘잘못은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 정부에서 80%에서 105% 이상까지 늘어났는데 현재 떨어뜨리고 있다. 요 추세대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걸 이렇게 반등하게 만들어 놓고 뭘 하고 있는 거냐.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죠, 두 번. 또 떨어진 거 두 번, 또 두 번이나. 정부가 풀어서 늘린 거 맞아요. 정부가 풀어서 가계부채 쌓이게 해가지고 집값 빠르게 떨어지는 걸 방어를 뭘로 한 거다? 국민들에게 대출 내줘서 한 거다. 그래서 누가 영끌해서 집 사래? 누가 영끌해서 집 사라고 그랬어? 너는 영끌해서 집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속아서 누가 사요? 청년층이 사죠. 50대는 안 사. 50대는 팔아요. 이런 시대에 경제 위기가 오고 자산 거품이 심각한 시대에 자산이 터지기 시작했을 때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이럴 때가 기회다. 남들이 팔 때가 기회다. 심지어는 요즘에 거꾸로 투자하시는 분도 진짜로 거꾸로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죠. 지금이 기회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알아듣느냐? 청년층들은 잘 모르니까 그 말 그대로 알아들어서 지금이 기회다. 살 기회. 근데 실질적으로 시장을 오래 겪어와보고 자신이 상승장 하락장을 다 겪어보고서 행동해야 되는 사람들은 지금이 기회다. 팔 기회. 지금이 기회라고 사는 사람들 유도해서 지금이 팔 기회다. 그래서 30대가 사고 50대가 판다. 그러니까 이 많은 영끌 중에서 그렇죠? 다중채무자가 448만 명이고 평균 DSR이 61.5%죠. 그 중에서 171만 명, 즉 8.6%는 DSR이 100이 넘어가는 사람들이다. 이 사상 최대의 영끌족 중에서 청년층 영끌이 급증을 한 거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고령층, 중장년층 조금 늘었죠? 근데 청년층은 급증했죠. 특히 이 중에서 가계대출금이에요. 이건 가계대출금인데 주택 관련 대출금 증가를 보면 어때요? 청년층이 가장 빠르게 오르고 있다. 청년층 가계대출 중 주택 관련 대출금은 약 70%를 차지했다. 그러니까 청년층만 다 뒤집어 쓴 거죠. 그러니까 청년층한테 영끌해라 라고 해놓고서 어떻게 부동산을 살릴 수가 있냐. 이번에 저기 뭐 신생아 계속 말씀하시니까 신생아 이야기 또 마찬가지예요. 50대가 지금 애 낳아가지고 신생아 대출을 받으려고 하겠어요? 효과를 보는 건 30대죠. 그러니까 출산율 안 나오는 걸 토대로 출산율 정책 쓴다고 해놓고서 결국에는 2030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고.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영끌들은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왜?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진짜 말 그대로 상저 하고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반등한 이후 10월이면은 다시 물가가 둔화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보시면 당초에는 그랬었지만 지금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10월에 물가 잡힌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냐. 작년 9월보다 작년 10월에 유가는 더 떨어졌었고 올해 9월보다 올해 10월에 유가는 더 올랐다. 기저효과는 이미 끝나가고 있는데 뭐가 도대체 눈앞에서 잡혀있길래 인플레이션 잡힌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하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안 잡히고 있죠. 안 잡히고 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오늘 기사도 떴어요. 물가 2%대 나오려면은 2025년은 가야 된다고. 그러면은 물가 잡히려면 한참 멀었고 기준금리 인하도 한참 멀었고 그런데 문제는 시중금리 인상은 계속 빨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영끌들은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물가가 안 잡힌다는 것 자체가 소비 지출도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가처분 소득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뭐 이야기를 하지만 정부 정책 자체는 집값을 올리는 정책이지만 이번 정부가 원하는 건 집값 폭등도 아니에요. 집값 폭등하면 또 한쪽에서 욕먹어. 그렇다고 집값 폭락하면 괜찮냐? 집값 폭락해도 욕먹어요. 그러니까 집값을 연착륙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런데 솔직히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지한 건 둘째치고 자본주의의 기본 논리마저 깨버렸으니까 연착륙이랑
당초 계획했던 거랑 다르게 가계부채 늘어나면서 연끌들이 몰려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책임을 거기다 떠넘기고 있는 거고, 이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정책금융 이런 거 다 막아버렸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하는 게 뭐예요? 집값이 이제 떨어지겠다, 더 떨어지겠다 싶었을 때 계속 집값 상승 심리를 정부에서 심어주는 거예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부터 생겨난 집값 폭등은요, 그 이전에 엄밀하게 말하면은 집값 상승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나왔죠. 박근혜 정부 때 하반기부터 문재인 정부 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말년부터 떨어지다가 이번에 다시 나온 폭등, 요거 다 뭘로 쌓아놓은 거다? 유동성 투입해서 쌓아놓은 거라 그랬죠. 부채를 쑤셔 넣어가지고 부양시킨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유동성이 끊기게 되면은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그러니까 너무 빨리 떨어지고 너무 심리가 무너질 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집값이 안 떨어질 것이다 라는 심리를 계속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유동성 때문에 떨어지긴 떨어질 건데 그래도 안 떨어진다고 심리를 심어줘야지 호가도 막 급매 안 내놓고 이러면서 천천히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맞추고 있는 거고. 보시면은 분양가 왜 올렸을까요? 원가 공개도 똑바로 검증하지 않고서 건축비 올라가니까 분양가 올려줍시다, 요거를 왜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분양가 올라갈 거니까 너네 집값 계속 떨어뜨리지 말고 집 사, 요거 하는 거고요. 공급 부족, 공포심 조장한 이유 역시 마찬가지예요. 9.16 대책은요, 9.16 대책 보시면 뭐 있었어요? 공급 없는 공급 정책. 공급 계획은 11월에 발표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서 홍철 없는 홍철팀 나왔죠. 그래가지고 공급 없는 공급 대책 대신에 수요만 부추기는 정책, 그 다음에 은행권 대출만 부추기는 정책, 이것도 분양시장, 이런 거였고, 실질적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예요? 공급을 하겠다가 아니라 공급 부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때쯤이면 뭐예요? 특례 맞고 50년 주담대 막았죠.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니까 빨리 집값 많이 안 떨어질 거니까 지금이라도 좀 사라, 이런 심리 심어주는 거고, 최근에도 이런 것들을 토대로 언론에서 기사를 이렇게 내고 있는 거죠. 착공이 72% 급감했습니다. 부동산 공급난 오나. 지금요, 제가 오늘 확인했을 때 서울 아파트 매물이요 8만 건 턱밑까지 올라갔습니다. 7만 9천 건대 나왔어요. 최근에 대출 막히고 그래서 침체 징조가 나오니까, 지표가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하니까 최근에 며칠 사이에 한 2천 건 가까이 늘었어요. 사회할 것처럼 저렇게 부추기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요가 더 핵심이죠. 공급이 핵심이 아니라 수요가 핵심이다. 공급부 족같은 소리 하지 마라 라고 그랬죠. 수요가 핵심이다. 근데 수요는 사고 싶은 수요, 대출을 받아서 내가 내 집 마련을 해야지 라고 하는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가 아니라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돈이 되는 수요,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한 수요만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자금력도 있으면서 지금 사야겠다 라는 심리까지 같이 있는 사람들이 수요가 되는 건데, 지금 그 수요가 없다,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금리 낮춰주고 특례 막 풀어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특례 못 받는 사람들은 주담대라도 받아서 샀죠. 그 사람들 지금 현황이 어떠냐? 지금 대출금리 상단 7% 넘어갔죠. 그러면은 대출금리 상단 7%로 5억 원을 빌려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50년 막혔으니까 40년은. 그러면요 5억 빌렸는데 월 납입금이 310만 원 정도 되고요. 총 대출이자는 원금의 2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요게 8%, 연말에 8% 갈 수 있다고 그랬죠? 2배를 넘어선다. 그리고 월 350만 원 가까이 돈이 들어간다. 저희가 내년엔 10%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이거 믿고 샀다가 10% 되면 어떻게 돼요? 빌린 돈은 5억인데 갚는 돈만 15억이에요. 원리금만 425만원씩 나간다. 이런 것들 보시면은 앞으로 연끌족들 미래는 정해졌어요? 정부가 연끌에서 집 사세요라고 하는 그 대출 다 풀어줘 놓고서 이제 와서 너네 탓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저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 줄 마음이 전혀 없다는 소리죠. 이제부터는 각자 소생으로 알아서 버티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떨어지면서 남들 싸게 내놓을 때 같이 싸게 내놔서 계속 이자 나가면서 팔지도 못하고 버티다가 헐값에 넘길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금매를 내놔서 빠른 손절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산을 지켜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나왔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